미국 유럽 철수. 트럼프 측 한국 무기는 짝퉁이다. 미국 때문에 유럽이 분노했는데요. 왜냐면 미국에서 70년의 동맹을 깨고 유럽에서 철수하였습니다. 나토 27개국은 미국 따위 필요 없다며 한국에게 구조 요청을 하였죠. 일본조차 한국에 이것을 인정하고 도입을 검토 시작했어요. 하지만 미국은 한국을 비판을 했습니다. 한국 따위 같은 나라를 믿는 너희는 멍청하고 짝퉁을 믿냐? 다른 나라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한국을 믿고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것 강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던 이유가 궁금하죠.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헨슨입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이자 전 영국 국방부 정책자문관이죠. 옥스퍼드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15년 동안 영국 국방부에서 유럽 방위정책을 다뤄왔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625 참전 영국군이었어요. 글로스터 연대 소속으로 임진강 전투에서 싸우셨죠. 하지만 그날만큼 할아버지 이야기가 제 인생에 중요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2025년 2월 런던 화이트홀 국방부 장관실, 영국 국방부 장관이 제 앞에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템즈강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지만 이 방안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70년 동맹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헨슨 박사, 솔직히 말해주게. 장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럽이 살아남을 수 있겠나? 테이블 반대편에는 프랑스 국방차관 피에르 뒤퐁과 독일 연방군 참모차장 클라우스 슈미트가 앉아 있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의 세 축이 한자리에 모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브렉시트 이후로 영국과 유럽의 관계는 냉랭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공동의 위기 앞에서 과거 감정 따위는 사치였으니까요. 장관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떴어요.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은 방위비를 GDP 대비 5%까지 올려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1년입니다. 1년 안에 달성하지 못하면 미군은 유럽에서 철수합니다. 프랑스 차관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미친 소리야. 5%라니. 우리 프랑스도 지금 2.1%밖에 안 되는데 1년 안에 5%로 올리라고? 국방 예산을 2배 이상 늘리라는 거잖아. 독일은 더 심각합니다. 슈미트 차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는 1.8%예요. 5%면 거의 3배를 늘려야 합니다. 독일 의회가 절대 승인 안 해요. 영국은 2.3%였습니다. 그나마 나토 회원국 중에서는 높은 편이었지만 5%는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1년 안에 국방 예산을 2배로 늘린다? 불가능했습니다. 장관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주둔 미군 현황이었어요. 독일 주둔 미군 3만 5천 명, 영국 주둔 미군 8천 명, 이탈리아 1만 2천 명. 이들이 전부 철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제가 작년에 작성한 시뮬레이션 보고서였어요. 장관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유럽은 러시아 공세를 72시간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72시간이요? 독일 차장이 눈을 크게 떴어요. 네, 발트 3국은 48시간 안에 고립되고 폴란드 동부는 일주일 내에 전선이 형성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미국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때 프랑스 차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이 있습니다. 그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놓았어요. 우리는 자체 방어력을 키워야 합니다. 미국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영국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문제는 시간입니다. 프랑스 넥스터든 독일 라인메탈이든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려면 최소 5년은 걸려요. 슈미트 차장이 말했습니다. 독일 방산 공장들은 30년 동안 축소만 했습니다. 냉전 끝나고 평화 배당금 받는다고 공장 문 닫았거든요. 지금 다시 열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프랑스 차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한 나라를 검토해봤어요. 한국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초쯤 지났을까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한국이요? 독일 차장이 피식 웃었어요. 뒤퐁 차관, 진심입니까? 아시아 변방 국가 말하는 거예요? 영국 장관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은 삼성이나 현대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스마트폰이랑 자동차나 만들지 무기를 만들 줄 압니까? 만듭니다. 프랑스 차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아주 잘 만들어요. 작년에 폴란드가 한국과 계약했습니다. K2 전차 180대,
K구 자주포 212문, 계약 금액 24조 원. 슈미트 차장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규모가 크긴 하네요. 하지만 납품은 언제 됩니까? 5년 뒤, 10년 뒤, 90일 뒤입니다. 뭐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계약 서명하고 90일 만에 첫 전차가 폴란드 항구에 도착했어요. 영국 육군 참모차장 데이비드 해링턴 장군이 끼어들었습니다. 뒤풍 차관, 숫자 장난 아닙니까? 한국은 북한도 못 이기는 나라예요. 미군 2만 8천 명이 주둔하지 않으면 한국은 일주일도 못 버팁니다. 그런 나라 무기를 우리가 쓴다고요? 회의실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저도 살짝 웃었어요. 솔직히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은 미국 우산 아래서 겨우 살아가는 나라 아닌가? 그런 나라가 만든 무기로 러시아를 막는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프랑스 차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러분, 선택지가 없어요. 미국 방산업체들한테 긴급 주문 넣어봤습니다. 돌아온 답은 3년 대기예요. 우크라이나 지원 물량 때문에 라인이 꽉 찼대요. 독일 라인 메탈은 5년에서 7년 걸립니다. 공장 증설이 필요하대요. 영국 BAE 시스템즈도 비슷합니다. 그럼 정말 한국밖에 없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프랑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1년 안에 대량 납품 가능한 곳은 한국뿐입니다. 그리고 나토 규격과 호환되고 검증된 무기 체계를 가진 나라도 한국이에요. 해링턴 장군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한국 무기가 독일이나 미국 무기보다 낫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프랑스 차관이 서류를 펼쳤어요. 노르웨이 호콘 테스트 결과예요. 영하 32도 극한 환경에서 K구 자주포는 100% 작동했습니다. 같은 테스트에서 독일 PGH-2000은 3대 중 1대가 기동불능이었어요. 슈미트 차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회의는 2시간 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프랑스는 한국을 밀었고 독일과 영국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 전체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영국 장관이 마무리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누군가 현장을 확인해야 해요. 한국 방산이 정말 믿을 만한지.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헨슨 박사, 자네가 가보게. 장관이 말했어요. 저요? 자네가 유럽 방위정책 전문가 아닌가. 그리고 미국이나 프랑스 사람이 가면 편향적이라고 할 테니 영국 사람이 적당해.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히 내키지 않았거든요. 장관님, 저도 한국 무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가봤자 실망만 하고 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네가 가야 하는 거야. 회의적인 사람이 가서 확인해야 객관적이지. 알겠습니다. 가서 확인하고 오죠. 그날 저녁 저는 히드로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12시간 비행이었어요. 한국이라. 저는 중얼거렸어요. 뭘 보여줄 수 있을까? 12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니 영국 대사관 무관부에서 나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장관이 이번 조사를 비공식으로 진행하라고 했거든요. 영국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 자격 조사였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택시를 잡으려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헨슨 박사님이시죠?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네, 리처드 헨슨입니다. 김민준입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방위사업청 소속이에요. 비공식 조사라고 들었지만 그래도 안내는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짧은 머리, 다부진 체격, 절도 있는 자세였죠. 차로 안내하겠습니다. 그가 앞장섰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했어요. 도로에 휴지 한 장 없었습니다. 유리처럼 반짝이는 아스팔트, 정돈된 가로수, 미래 같은 공항철도. 이게 공항 주변이라서 특별히 관리하는 건가요? 차에 타며 물었습니다. 김민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한국은 다 이래요. 서울까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오늘은 호텔에서 쉬시고 내일 아침 일찍 창원으로 이동합니다. 한화방산 공장 방문 일정이 잡혀 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가 막힘없이 뚫려 있었습니다. 양쪽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고 중앙분리대에는 꽃이 심어져 있었죠. 고속도로가 잘 되어 있네요. 70년대에 만들었어요.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영국의 고속도로도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곳곳이 패여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고속도로는 어제 포장한 것처럼 매끈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낡은 걸 못 참아요. 뭐든 빨리빨리 고치고 새로 만들죠.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충격은 더 커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런던 시티와 비슷하면서도 뭔가 달랐어요. 더 깨끗하고 더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리 움직여요? 한국에는 빨리빨리라는 말이 있어요.
뭐든 빨리 해야 직성이 풀리는 국민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서울 중심가 5성급 호텔이었어요. 방에 들어서니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시 전체에 불이 켜졌습니다.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것 같았죠. 예쁘긴 하네.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는 싫었어요. 이건 그냥 포장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생각이 났거든요. 리처드, 한국은 특별한 나라야. 할아버지는 625 참전 영국군이었습니다. 글로스터 연대 소속으로 임진강 전투에서 싸우셨죠. 600명의 영국군이 중공군 3만 명과 맞서 싸웠던 그 전투. 그때 한국은 정말 가난했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었지. 할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리처드. 그 사람들 눈빛은 죽어있지 않았어. 살아남겠다는 의지가 불타고 있었지.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가 지금은 이렇게 됐구나. 하지만 그래도 무기는 다른 얘기잖아. 다음날 새벽 5시 김민준이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원까지 KTX로 2시간 반 걸립니다. 출발하시죠. 서울역에서 KTX를 탔습니다. 고속철도가 미끄러지듯 출발했죠. 시속 300km, 흔들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도 한국이 만든 건가요? 네. 처음엔 프랑스 TGV 기술을 들여왔는데 지금은 100% 국산화했어요. 한국은 뭐든 처음엔 남의 기술을 가져와서 나중엔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같네요. 맞아요. 우리는 그걸 추격형 전략이라고 불러요. 빨리 배우고 빨리 따라잡고 결국 앞서 나가는 거죠. 2시간 반 뒤 창원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앞에 검은색 SUV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30분쯤 달리자 거대한 공장 단지가 나타났습니다. 정문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니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 날카로운 눈매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박종현입니다. 방산 수출 담당 상무예요. 리처드 헨슨입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이죠.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종현 상무가 활짝 웃었습니다.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공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공간에 K9 자주포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완성된 것, 조립 중인 것, 도색 중인 것, 최소 수십 대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요. 이건 일부예요. 이 라인만 해도 3개 동이 있고 전차 라인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창원 공장은 24시간 가동합니다. 3교대로 돌아가요. 1년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죠. 24시간이요? 네. 주문이 밀려 있거든요.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 이집트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생산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로봇 팔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고 크레인이 무거운 포탑을 들어올렸죠. 그리고 사람들,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몇 년이나 일한 겁니까? 평균 15년에서 20년이요. 숙련공들입니다. 아버지가 일하던 자리에서 아들이 일하는 경우도 많아요. 독일에서는 숙련공이 사라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한국은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투자했죠. 저는 K9 자주포 한 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거대한 강철 덩어리가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만져봐도 됩니까? 물론이죠. 손을 대는 순간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단단했어요. 그리고 정교했습니다. 용접 자국 하나 보이지 않았죠.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한국 방산이 진짜인지. 박종현 상무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여드리죠. 헨슨 박사님이 믿든 안 믿든 이건 사실이니까요.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추이였어요. 2020년 70억 달러, 2021년 90억 달러, 2022년 120억 달러, 2023년 140억 달러, 2024년 170억 달러. 저는 숫자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고요? 네.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됐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다음이에요. 독일보다 위고 영국보다도 위입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박 상무가 다음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현재 한국 무기 도입국 현황입니다. 지도 위에 국기들이 표시됐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호주,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UAE, 사우디아라비아. 현재 15개국이 한국 무기를 운용 중이고
협상 중인 나라가 12개국 더 있습니다. 이렇게 많았습니까? 그리고 여기 주목해주세요. 그가 폴란드를 확대했습니다. 폴란드 계약건입니다.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천무 다연장 로켓 48대, 계약 금액 24조 원, 계약 서명일이 2023년 7월 27일이에요. 그리고 첫 전차가 폴란드 항구에 도착한 날이 2023년 10월 25일입니다. 정확히 90일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차라는 게 완성품 재고가 쌓여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주문 생산이 기본인데 어떻게 3개월 만에 수십 대를 납품합니까? 박 상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한국식이에요. 그가 다른 자료를 띄웠습니다. 생산 공정 타임라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동시공학을 적용합니다. 설계, 조달, 생산, 테스트를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진행해요. 동시에요? 네. 계약이 체결되면 그날부터 모든 부서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부품 조달팀은 자재를 확보하고 생산팀은 라인을 준비하고 품질팀은 테스트 장비를 세팅하죠. 그래서 24시간 가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직원들은 납기를 목숨처럼 생각해요. 약속을 어기면 부끄러운 거예요.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박 상무가 물었습니다. 전차 한 대 납품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소 3년이요. 요즘은 우크라이나 때문에 5년까지 밀려 있습니다. 독일은요? 비슷해요. 5년에서 7년. 박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가 새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성능 비교표였습니다. K2 대 에밀 에이브람스 대 레오파르트 2. 엔진 출력, 최고 속도, 주포 관통력, 장갑 두께, 자동 장전 속도, 거의 모든 항목에서 K2가 동급이거나 우위였습니다. 가격은요? 레오파르트 한 대에 약 600억 원입니다. K2는 300억 원이에요. 절반이라고요? 네. 성능은 동급인데 가격은 절반. 그래서 줄을 서는 겁니다. 솔직히 믿기 어렵네요. 당연하죠. 저도 헨슨 박사님 입장이면 안 믿을 거예요. 박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여드리는 겁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공장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K2 전차 조립 라인이었습니다. 검은색 도장을 한 전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우람한 포탑, 날카로운 차체 라인. 마치 맹수가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았죠. K2 흑표, 세계 최초 능동방어 체계 탑재 전차입니다. 능동방어 체계요? 적 미사일이 날아오면 자동으로 요격하는 시스템이에요. 미국 에밀 에이브람스에도 없는 기술입니다. 저는 전차 주위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이게 정말 미국 전차보다 좋다는 겁니까? 성능 비교는 숫자로 보여드렸죠. 하지만 진짜 차이는 따로 있어요. K2는 한국 겨울을 견디도록 설계됐어요. 영하 20도에서도 시동 한 번에 걸립니다. 유럽 겨울도 비슷하죠. 반면 미국 전차는 중동 사막용이에요. 추위에 약합니다. 그때 김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헨슨 박사님,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연구개발동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실험실이 나타났습니다. 벽면 가득 모니터들이 빛나고 있었고 중앙에는 전차 포탑 하나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여기는 사격 통제 시스템 테스트룸입니다. 김민준이 설명했습니다. K2의 핵심 기술이 여기 있어요. 그가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떴어요. 전차가 울퉁불퉁한 지형을 시속 40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탑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안정적이었어요. 이게 자이로 안정화 기술이에요. 차체가 흔들려도 포신은 표적을 정확히 겨냥합니다. 화면 속 전차가 주포를 발사했습니다. 3km 전방에 표적이 폭발했습니다. 명중입니다. 이동 중 사격 명중률이 95%예요. 미국 에이브람스는 70%입니다. 박사님, 박 상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 그림자 아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걸을 수 있어요. 아니, 이미 뛰고 있죠.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영국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헨슨, 어떤가? 장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말한 숫자들,
전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보고서에 뭐라고 쓸 건가?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내일 실제 테스트를 봐야 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방에서 BBC 뉴스를 켰습니다.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루마니아, 한국과 KE 전차 300대 도입 계약 체결.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루마니아까지. 채널을 돌렸습니다. 프랑스 뉴스였습니다. 체코 정부, 한국 K9 자주포 도입 검토 중. 나토 동맹국 중 세 번째. 독일 뉴스도 비슷했습니다. 핀란드 국방부, 한국 천무 다연장 로켓 추가 도입 협상 시작.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도미노가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로비로 내려가니 김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뉴스 보셨죠? 봤어요. 루마니아, 체코, 핀란드 전부 한국으로 가고 있더군요. 당연합니다. 미국이 등을 돌렸으니까요. 오늘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사천 테스트장입니다. 실제 성능 테스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차에 올라타니 김민준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가는 길에 이거 읽어보세요. 한국 방산 백서예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두툼한 보고서가 들어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현황 2024. 총 수출액 170억 달러. 22조 3천억 원, 전년 대비 21% 증가, 세계 순위 4위.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 KE 흑표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FA-50 경공격기, 천궁이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다음 페이지는 도입국 목록이었습니다. 유럽 7개국, 아시아 6개국, 중동 3개국, 오세아니아 1개국, 총 17개국, 그리고 협상 중인 나라 12개국 추가. 이게 전부 사실입니까? 네, 국방부 공식 통계예요. 저는 다시 보고서에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다음 장은 경쟁사 비교였습니다. 납품 기간 비교. 한국 3개월에서 6개월, 미국 3년에서 5년, 독일 5년에서 7년. 가격 비교. KE 전차 300억 원, M1 에이브람스 550억 원, 레오파르트 600억 원, K9 자주포 60억 원, M109 팔라딘 120억 원, PGH 2140억 원. 한국이 가격에서 절반 수준이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김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인건비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낮아요. 그리고 부품 국산화율이 90%가 넘습니다. 수입 부품이 거의 없으니 원가를 낮출 수 있죠.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기술 자립도 평가. 전차 기술 95% 자립, 자주포 기술 98% 자립, 미사일 기술 92% 자립, 함정 기술 88% 자립. 거의 모든 분야에서 80%가 넘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70년 전 이 땅은 전쟁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총을 들고 싸웠던 곳이죠.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됐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사천 테스트장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평지에 여러 대의 K9 자주포와 KE 전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 외에도 참관인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군 관계자 3명, 루마니아 국방부 인사 2명, 노르웨이에서 온 장교 1명. 여러 나라에서 오셨네요. 정기 테스트예요. 박종현 상무가 다가왔습니다. 도입국들이 와서 확인하는 자리죠. 노르웨이 장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나토에서 오셨다면서요? 네. 리처드 헨슨입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이죠. 올라프 라르센이에요. 노르웨이 육군 대령입니다. 한국 무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판단 중입니다. 공장은 인상적이었는데 실전 성능은 모르겠어서요. 올라프 대령이 웃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지금은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 방송이 울렸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K9 자주포 혹한지 기동 테스트 영상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눈 덮인 설원. 영하 32도라는 자막이 보였습니다. K9 자주포가 눈밭을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쏜살같이 달리더니 급정지. 포탑 회전, 발사, 굉음과 함께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영하 32도에서 모든 시스템 100% 가동, 시동 불량 제로, 사격 오류 제로. 박 상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같은 테스트에서 독일 PGH-2000은 어땠는지 아세요? 배터리 방전,
유압 시스템 동결로 3대 중 1대가 기동불능이었어요. 미국 M109 팔라딘은요, 역시 한랭지 적응에 문제가 있었어요. 엔진 예열 시간이 K9의 3배가 걸렸죠. 올라프 대령이 끼어들었습니다. 노르웨이가 K9를 선택한 결정적 이유예요. 우리나라는 겨울이 6개월이거든요. 두 번째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K2 전차 실사격이었습니다. 검은 전차가 언덕을 넘어왔습니다. 3km 전방에 표적이 있었죠. 이동간 사격 테스트입니다. 시속 40km로 달리면서 3km 떨어진 표적을 맞춥니다. 저는 긴장하며 지켜봤습니다. 전차가 돌진했습니다. 울퉁불퉁한 지형을 넘으며 속도를 높였죠. 그런데 포탑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안정적이었어요. 쾅! 포성이 울렸습니다. 3km 전방에 표적이 폭발했습니다. 명중입니다. 한발 명중.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이로 안정화 기술이 적용돼서 차체가 흔들려도 포신은 표적을 정확히 겨냥합니다. 미국 에이브람스도 이 정도 됩니까? 정지 상태에선 비슷해요. 하지만 이동간 사격에선 K2가 우위입니다. 세 번째 테스트, 능동방어체계 시연이었습니다. 적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올 때 K2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론이 K2를 향해 모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순간 K2의 측면에서 뭔가가 튀어나왔습니다. 빠르게 회전하더니 날아오는 미사일을 향해 발사됐습니다. 펑! 공중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요격 성공, 위험 무력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방금 그게 뭡니까? 하드킬 능동방어 체계예요. 날아오는 미사일을 자동 탐지해서 요격탄으로 격추합니다. 미국 전차에는 이게 있습니까? 에이브람스에는 없어요. 이스라엘 메르카바에만 있었는데 K2가 두 번째로 실용화했습니다. 테스트가 끝난 뒤 올라프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생각이 바뀌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정해야겠어요. 미국 무기보다 나은 부분이 분명히 있네요. 저도 처음엔 인정하기 싫었어요. 노르웨이는 미국 동맹국이니까요. 그런데 성능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납기도 한국이 압도적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숫자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테스트가 끝나고 저는 김민중과 함께 관측소로 이동했습니다. 작은 건물 안에는 모니터들이 가득했어요.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테스트 영상들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올라프 대령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헨슨 박사님,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작년 노르웨이 호콘 테스트 때였어요. 우리는 K9, 독일 PGH-2000, 미국 M109 팔라딘 세 종류를 동시에 테스트했습니다. 조건은 동일했죠. 영하 32도, 적설량 50cm, 바람 초속 15m, 첫날 아침 7시, 세 자주포 모두 시동을 걸었습니다. K9는 3초 만에 엔진이 켜졌어요. M109 팔라딘은 엔진 예열에 12분이 걸렸습니다. 독일 PGH-2000은요, 올라프 대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동이 안 걸렸어요. 배터리가 얼어붙었거든요. 결국 그날은 테스트를 못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독일 측에서 배터리를 교체하고 예열 장치를 가동했어요. 본격적인 기동 테스트를 시작했죠. K9는 눈밭을 시속 40km로 질주했어요. 급정지, 급회전, 급가속 모두 문제 없었습니다. M109는요, 시속 25km가 한계였어요. PGH-2000은 시속 30km까지 가능했지만 유압 시스템에서 이상 신호가 계속 떴어요. 사격 테스트는 어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올라프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9는 분당 6발 속사가 가능했습니다. 영하 32도에서도 자동 장전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거든요. M109는 분당 4발이 한계였어요. 그것도 수동으로 보조해야 했습니다. PGH-2000은 분당 3발밖에 안 나왔어요. 72시간 연속 가동 테스트. K9는 3일 내내 문제없이 작동했어요. 고장률 제로. M109는 이틀째 되는 날 포신 과열로 냉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PGH-2000은 셋째 날 아침 유압 펌프가 고장났어요. 결론이 뭡니까? 노르웨이는 K9를 선택했습니다. 올라프 대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납기도 빨랐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능이었어요. 그때 박종현 상무가 다른 영상을 띄웠습니다. 이건 지난주 폴란드에서 촬영한 거예요. 화면에 눈 덮인 평원이 나타났습니다. 폴란드 동부 훈련장이었어요. K2 전차 여러 대가 눈밭을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군이 직접 운용하는 장면입니다. 작년 10월에 인도한 전차들이에요. 지금까지 고장률 제로입니다. 화면 속에서 K2 전차가 급정지했습니다. 포탑이 빠르게 회전하더니
주포가 발사됐어요. 2km 전방의 표적이 정확히 명중됐습니다. 김민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평가 보고서가 있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K2 흑표 전차 운용 평가 보고서. 엔진 신뢰성 95%, 사격 통제 시스템 정확도 98%, 승무원 만족도 92%, 영하 25도 환경에서 72시간 연속 작동 시험 통과, 독일제 레오파르트 2와 비교 시 기동성 15% 우위, 사격 속도 20% 우위, 종합평가, 폴란드군 요구 조건 모두 충족, 추가 도입 권고. 그때 루마니아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헨슨 박사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저는 루마니아에서 왔어요. 이온 포페스쿠입니다. 루마니아 국방부 조달국장이죠. 우리도 작년에 K9를 도입했습니다. 48문이에요. 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화면에 눈 덮인 산악 지형이 보였습니다. 루마니아 카르파티아 산맥이에요. K9 자주포가 가파른 경사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경사도 35도예요. 독일 PGH-2000은 25도가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K9은 35도도 문제없어요. 화면 속 K9이 경사면에서 멈췄습니다. 포탑이 회전하더니 주포를 발사했어요. 경사면에서 사격이 가능합니까? 당연하죠. K9의 자동 수평 조절 시스템이에요. 경사진 곳에서도 포신이 자동으로 수평을 맞춥니다. 루마니아는 왜 한국 무기를 선택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독일제를 사려고 했어요. 루마니아는 나토 회원국이니까 유럽 무기를 써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납기가 7년이라고 하더군요. 7년이면 루마니아는 러시아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을 알아봤어요. 계약하고 6개월 만에 전부 도착했습니다. 품질은요, 기대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K2 전차도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300대예요. 폴란드 대표도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도 추가 주문했어요. K2 전차 180대 더, 그리고 FA-50 경공격기 48대.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 모두가 한국 무기 사용자였어요.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 그들의 표정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박상무가 다가왔습니다. 헨슨 박사님, 이제 믿으시겠어요? 한국 무기가 진짜라는 걸.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영국인으로서, 유럽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아시아 나라가 유럽보다 무기를 더 잘 만든다니.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테스트 결과도 명확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사용자들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합니다. 한국 무기는 진짜예요. 성능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납기도 빠릅니다. 유럽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네요. 박상무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한 평가 감사드려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테스트장 반대편에 K2 전차 3대와 K9 자주포 2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시나리오는 간단합니다. 적 기갑부대 격퇴 작전이에요. K9이 먼저 원거리 화력 지원을 하고 K2가 근접 돌격합니다. 방송이 울렸습니다. 시뮬레이션 시작. K9 자주포 2대가 동시에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쾅쾅쾅쾅쾅쾅. 분당 6발씩 총 12발이 연속으로 발사됐습니다. 5km 전방의 표적들이 연달아 폭발했어요. 그 순간 K2 전차 3대가 전속력으로 돌진했습니다. 지그재그로 기동하며 적 진지로 접근했죠. 3대가 동시에 주포를 발사했습니다. 쾅쾅쾅. 3발 모두 명중이었습니다. 15분 만에 작전 완료. 올라프 대령이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한 협동작전이에요. 저는 넋을 잃고 지켜봤습니다. 이게 한국 무기의 진짜 실력이구나. 박상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헨슨 박사님,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시면 뭐라고 보고하실 건가요?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사실대로 쓰겠습니다. 한국 방사는 유럽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아니, 이미 되고 있다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테스트장 너머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0년 전 할아버지가 지킨 이 나라가 이제는 유럽을 지키려 하고 있구나. 서울로 돌아온 날 저녁 호텔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히드로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어요. 보고서는 이미 머릿속에서 완성돼 있었습니다. 한국 방사는 나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성능, 가격, 납기 모든 면에서 검증됐다.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이 결론을 영국 정부가 받아들일까? 미국의 압박이 있을 텐데. 가방을 챙기다가 작은 가죽 케이스가 손에 잡혔습니다. 출국할 때 무심코 넣었던 물건이었어요. 할아버지 유품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신 거였죠. 리처드,
이건 한국에서 가져온 거야. 내가 가져라. 저는 그 케이스를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에 와 있으니까요.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안에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가죽 표지가 세월에 발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할아버지의 글씨체였습니다. 1951년 4월 22일 임진강.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임진강 전투. 할아버지가 평생 악몽에 시달렸던 그 전투였습니다.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오늘 나는 살아있다. 기적적으로 중공군 3만 명이 우리를 포위했다. 글로스터 연대 600명. 우리는 사방이 적이었다. 탈출로가 없었다. 4월 23일 우리 소대는 완전히 고립됐다. 탄약도 바닥나고 부상병이 절반이었다. 나도 다리에 총알을 맞았다. 걸을 수가 없었다. 여기서 죽는구나.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손전등 불빛이 비쳤다. 한국 사람이었다. 학도병들이었다. 괜찮아요. 우리가 데려갈게요. 그들 중 한 명이 서툰 영어로 말했다. 젊은 한국 학도병이 내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 자기 외투를 벗어 내 어깨에 걸쳐줬다. 아저씨가 더 추워요. 나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그 학도병은 고개를 저었다. 영국 아저씨들이 우리나라 지키러 왔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 학도병의 눈이 아직도 기억난다. 맑은 눈동자. 두려움 대신 결의가 가득했다. 이름이 뭐냐고 물었다. 김영수예요. 19살이에요.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대요. 전쟁 나서 군대에 갔다고 했다. 한국 학도병 6명이 우리 소대원 10명을 업고 끌고 산을 넘었다. 이틀 밤낮을 걸었다. 중공군 포위망을 뚫고 그들 중 2명은 도착하지 못했다. 김영수 일병, 박준호 상병, 그들은 우리를 지키다가 총에 맞았다. 4월 25일 새벽, 김영수가 내 앞에서 쓰러졌다. 중공군 총알이 그의 등을 관통했다. 나를 업고 있던 그 젊은 학도병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아저씨,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살아서 돌아가요. 우리나라가 좋아지는 거 보고 가요. 그가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전쟁터에서 처음으로 울었다. 우리는 살았다. 한국 학도병 6명 중 4명만 살아남았다. 영국군 10명 중 8명이 살아남았다. 리처드, 이 일기를 내가 읽는다면 기억해라. 한국은 특별한 나라야. 그들은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어. 추워 죽을 것 같으면서도 외투를 벗어줬고 총알이 날아오는데도 우리를 업었어. 그 나라를 무시하지 마라. 그 나라를 잊지 마라.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 대신 고맙다고 전해줘라. 할아버지 로버트 헨슨. 일기를 읽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걸 닦지 않았습니다. 70년 전 폐허가 된 나라에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던 사람들이 낯선 영국인을 구하려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뒤 그들의 후손이 만든 무기가 유럽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침, 해가 빌딩 사이로 솟아오르고 있었죠. 할아버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왜 한국이 특별한지. 저는 일기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 실태 조사 보고서. 나토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저는 새로운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영국의 도움으로 살아남았다. 글로스터 연대 600명이 임진강에서 중공군 3만 명을 막아섰다. 그들 중 많은 이가 돌아오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은 그 희생을 잊지 않았다. 그들은 폐허에서 일어났다. 70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렸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손을 내밀고 있다. 이것이 동맹의 진정한 의미다. 한 번 맺은 인연은 70년이 지나도 끊어지지 않는다.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는다. 이것이 한국이다. 나토는 한국을 선택해야 한다. 성능과 가격 때문이 아니라 신뢰 때문이다. 70년 전 약속을 지킨 나라를 믿어야 한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을 멈췄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국 정부가 받아들일까?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를 저는 외면할 수 없었으니까요. 김영수, 저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19살 학도병, 할아버지를 업고 산을 넘다가 총에 맞아 쓰러진 그 청년.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살아서 돌아가요.
우리나라가 좋아지는 거 보고 가요. 할아버지는 살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70년 뒤 손자인 제가 한국에 왔습니다. 김영수가 바랐던 좋아진 나라를 보러.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세계 4위 무기 수출국, 24시간 돌아가는 공장, 영하 32도를 견디는 전차, 15개국이 선택한 무기. 김영수, 저는 창밖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킨 나라는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제 당신 나라가 우리를 지킬 차례예요. 런던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영국 국방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헨슨 박사, 보고서 잘 받았네. 장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입니까? 미국 측에서 연락이 왔어. 한국 무기 도입에 반대한다고. 강력하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장관님, 하지만 제 보고서는 사실에 근거한 겁니다. 현장을 직접 봤고 테스트도 확인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더 곤란한 거야. 장관이 말했습니다. 자네 보고서대로 하면 한국 무기를 도입해야 해.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고서를 수정해주게. 한국 무기가 부적합하다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장관님,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정치적 판단이지. 헨슨, 자네도 알잖아. 영국은 미국 없이는 살 수 없어. 브렉시트 이후로 우리는 더 고립됐고 미국만이 유일한 파트너야. 한국 때문에 그 관계를 망칠 수는 없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어요. 장관님, 제가 본 것을 어떻게 부정합니까? 한국 무기는 검증됐어요. 폴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들 문제고. 장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국이야. 미국과 특수관계에 있는 나라고. 자네가 선택해야 해. 영국을 위할 건지 아니면 한국을 위할 건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이 맴돌았어요. 보고서를 수정하면 커리어는 안전할 겁니다. 영국 정부와의 관계도 유지되고 미국도 만족하겠죠. 하지만 할아버지 일기는요? 김영수는요? 70년 전 임진강에서 목숨 걸고 할아버지를 구한 그 청년은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가슴 주머니에서 할아버지 일기를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리처드,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 대신 고맙다고 전해줘라.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수정하는 대신 다른 것을 열었습니다. 제 개인 블로그였어요. 저는 국제관계 분야에서 나름 알려진 연구원이었습니다. 제 블로그 구독자는 5만 명 정도 됐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진실을 숨기려 하니까요.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제목, 70년 전 약속, 70년 후 은혜, 한국 방산과 임진강의 진실. 본문, 저는 리처드 헨슨입니다. 최근 한국 방산 시설을 조사하고 돌아왔습니다. 영국 정부는 제게 거짓 보고서를 쓰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70년 전 제 할아버지를 구한 사람들이 한국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할아버지 일기 전문을 올렸습니다. 1951년 4월 임진강 전투, 글로스터 연대 600명대 중공군 3만 명, 김영수 일병, 19살 학도병의 희생,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말, 살아서 돌아가요. 우리나라가 좋아지는 거 보고 가요. 그 다음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썼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창원 공장, 90일 만에 납품되는 전차, 영하 32도를 견디는 K9 자주포, 세계 4위 무기 수출국, 15개국의 선택, 그리고 마지막 문단, 70년 전 한국은 폐허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국군을 구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70년 뒤 그들의 후손이 만든 무기가 유럽을 지키려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을 차례입니다. 영국 정부는 미국 눈치를 보며 진실을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겠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70년 전 약속을 지킨 나라니까요. 저는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제 휴대폰이 불타올랐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수백 개, 이메일이 수천 개, 블로그 조회수를 확인했습니다. 50만. 하루 만에 영국 주요 언론들이 기사를 냈습니다. 가디언, 영국 국방 전문가, 한국 방산과 625 참전용사 할아버지 이야기 공개. 타임스,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한 용기. BBC, 임진강 전투 생존자의 손자, 70년 만에 은혜 갚는다. 오후에 BBC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헨슨 박사님,
오늘 저녁 뉴스나이트에 출연하실 수 있으신가요? 생방송 인터뷰입니다. 알겠습니다. 출연하죠. 그날 저녁 BBC 스튜디오 진행자 에밀리 메이틀리스가 저를 맞았습니다. 헨슨 박사님, 블로그 글이 큰 화제입니다. 영국 정부가 보고서 수정을 요구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관이 직접 전화해서 한국 무기가 부적합하다고 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바로는 한국 무기는 검증됐습니다. 왜 정부는 그런 요구를 했을까요? 미국 때문입니다. 미국이 한국 무기 도입을 반대하거든요. 자국 방산업체 이익 때문이죠. 영국 정부는 미국 눈치를 본 겁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제 할아버지 로버트 헨슨은 1951년 임진강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글로스터 연대 소속이었죠. 중공군에 포위돼 죽을 뻔했는데 한국 학도병들이 구해줬습니다. 19살 김영수 일병. 그는 제 할아버지를 업고 산을 넘다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카메라가 제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김영수 일병의 마지막 말은 이거였어요. 살아서 돌아가요. 우리나라가 좋아지는 거 보고 가요. 7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김영수 일병이 바랐던 좋아진 나라를. 세계 4위 무기 수출국, 유럽 15개국이 선택한 무기. 이제 그들이 우리를 지키려 합니다. 우리가 70년 전 그들을 지켰던 것처럼.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에밀리 메이틀리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녀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70년 전 약속을 저버려야 할까요? 미국 이익 때문에. 방송이 끝났습니다. 제 휴대폰이 또다시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용기의 박수를 보냅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한국을 지지합니다.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국방부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어요. 한국 무기 도입하라. 임진강 영웅들을 기억하라. 영국 의회 국방위원회가 긴급 청문회를 소집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약속을 지켰어요. BBC 인터뷰 방송 이후 일주일 유럽 전체가 들끓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모든 나라에서 같은 목소리가 나왔어요. 한국을 선택하자. 미국 눈치 보지 말자. 70년 전 은혜를 기억하자. SNS에는 임진강 전투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김영수 일병의 사진을 찾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한국 정부에서 보관 중이던 학도병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김영수 19살 서울대학교 법학과 1학년 1951년 4월 25일 임진강에서 전사. 그의 가족을 찾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2주 뒤 나토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27개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저는 영국 대표단 자문으로 참석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 마크 루테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유럽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유럽의 길을 갈 것인가. 영국 국방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국은 한국 무기 도입을 지지합니다. 헨슨 박사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한국 방산은 검증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70년 전 우리가 맺은 인연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프랑스 국방장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도 동의합니다. 미국은 우리를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할 차례입니다. 독일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독일은 한국 무기의 성능을 인정합니다. 폴란드와 노르웨이의 평가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하나둘씩 손이 올라갔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폴란드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 무기를 쓰고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91만에 납품됐고 성능은 기대 이상입니다. 노르웨이 국방장관도 거들었습니다. 한국 K9 자주포는 영하 32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독일과 미국 무기는 추위에 약했어요.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K2 전차 300대를 추가 주문했습니다. 품질이 증명됐으니까요. 27개
20개국 중 26개국이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단 한 곳도 없었어요. 루테 사무총장이 선언했습니다. 나토는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합니다. 공식 발표는 내일 브뤼셀에서 하겠습니다. 해냈다. 다음날 브뤼셀 나토 본부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루테 사무총장이 발표했습니다. 나토는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했습니다. 한국 방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는 70년 전 한국 전쟁에서 맺은 인연의 연장선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3개월 뒤 영국 포츠머스 항구. 저는 부두에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화물선이 천천히 접안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배였습니다. 크레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K9 자주포 48문. 영국이 처음으로 도입하는 한국 무기였습니다. 검은색 도장을 한 자주포들이 하나씩 부두에 내려졌습니다. 태극 마크가 선명하게 빛났죠. 영국 군인들이 환호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김민준도 와 있었습니다. 헨슨 박사님,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70년 전 할아버지를 구한 분들 덕분입니다. 박사님, 한 가지 소식이 있어요. 뭔가요? 김영수 일병의 조카를 찾았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김영수 일병의 형님 아들이 지금 서울에서 사십니다. 김철수 씨예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일주일 뒤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김민준과 김철수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헨슨 박사님, 김 교수가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야말로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는 서울 시내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김철수 교수가 낡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이게 삼촌 영수 사진입니다. 흑백 사진 속에 젊은 청년이 웃고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법학과 1학년이었죠. 꿈이 법관이었어요. 나라를 바로 세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났어요. 삼촌은 학도병으로 자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임진강에서 전사했습니다. 김 교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삼촌을 그리워하셨어요.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임종 직전까지 영수 하셨습니다. 저는 가슴 주머니에서 할아버지 일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드리고 싶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쓴 일기예요. 임진강 전투 당시 기록입니다. 김철수 교수가 일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어요. 살아서 돌아가요. 우리나라가 좋아지는 거 보고 가요. 그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 김 교수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말했습니다. 영수 일병이 바랐던 좋아진 나라. 제가 봤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 유럽을 지킬 수 있는 나라. 그가 목숨 바친 나라는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김철수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삼촌이 헛되이 죽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셔서. 우리는 함께 국립묘지로 갔습니다. 김영수 일병의 묘 앞에 섰어요. 작은 비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육군 일병 김영수, 1932년생, 1951년 전사.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수 일병, 저는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랐던 좋아진 나라. 제가 봤습니다. 당신의 후손들이 만든 무기가 이제 유럽을 지킵니다. 70년 전 은혜를 갚는 겁니다. 저는 격려했습니다. 김철수 교수도 격려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국립묘지 너머로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빌딩들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70년 전 이 땅은 폐허였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같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70년 뒤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됐습니다. 나토 27개국이 선택한 파트너가 됐습니다. 유럽을 지키는 방패가 됐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순환입니다. 70년 전 우리가 그들을 지켰고 70년 뒤 그들이 우리를 지킵니다. 이것이 동맹입니다. 이것이 한국입니다. 자유진영의 진짜 방패는 워싱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에도 있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나 스스로 강해지고 이제는 세계를 지키는 나라. 그게 한국입니다.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